이번 시간에는 공학심리학과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학심리학과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공학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별도로 독립된 그런 분야로서 이렇게 공부 또는 학문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공학 심리학이라는 부분이 많이 생소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공학 심리학이라는 걸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공학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지공학이라는 것이 일단 기본 바탕이 되고 있고요. 인지공학이라는 것은 또 인지심리학과 또 더 나아가서 인지과학 이런 것들이 다 밑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지공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문명의 이기를 떼어놓기는 어렵겠죠. 점점 더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하루가 다르게 아주 새로운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가 지금 가장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컴퓨터, DVD, 네트워크, 내비게이션 장치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 첨단 제품 그리고 기계들,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것들은 기술의 발달과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개발되어 왔지만 처음부터 좋은 물건들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사용법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또 자칫 실수라도 하면 말썽이 나기 일쑤여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들 문명의 이기를 사람에게 가까이 연결시켜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기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 많은 고민들을 해왔어요. 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증대시켜주고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기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질문들이 현대 첨단 기기의 디자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런 질문들은 인간 요인, human factor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학 심리학 또는 인간 공학과 관련된 주제이며 특히 인간의 지각, 주의, 기억, 판단 등의 문제로 좁혀보면 바로 인지공학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즉 인지공학은 인지심리학 혹은 인지과학을 제품의 디자인 그리고 작업, 시스템 운용과 설계와 같은 것 등의 여러 산업 장면에 응용하고자 하는 분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지공학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인지공학, 공학심리학과 관련된 간단한 영상을 좀 한 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홍익대학교의 그 아이다스의 나건 교수라는 분이 인간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한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좀 보시면 앞으로 나올 얘기들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리적, 심리적, 육체적 이런 모든 특징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 맞는 작업 환경과 작업 그리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큰 철학을 인간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학부 때부터 산업공학, 그 중에서도 인간공학을 전공을 하다가 박사는 미국의 터프트 대학에서 공업 디자이너로 박사학위를 받고 디자인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레드닷 어워드의 디자인 컨셉 부문과 프로덕트 디자인 부문의 국내 유일의 심사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한 4년 전부터는 K-디자인 어워드의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단어에서 오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공학 또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Human Factors 또는 Ergonomics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혼재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학부 다니면서 공부할 때만 해도 이 교과서에는 인간공학인데 실제 저희가 배우는 것은 인체공학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인간을 얘기할 때에는 3P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P는 피지컬의 P고요. 두 번째는 피지올로지컬의 P고 세 번째가 사이클로지컬의 P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요소와 생리적인 요소 그리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분야를 저희들이 인간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 인체공학, 즉 인간을 그 피지컬한 요소로만 봐서 뭐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 요추에 걸리는 힘의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인간공학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나쁜 자세는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주로 인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인간공학은 인체를 포함을 해서 생리적인 요소와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요소를 다루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인간 중심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ergonomic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ergonomics도 심리적인 요소를 다루지만 human factors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를 다루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인간공학과 human factors라고 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사용했으면 하고요. 중요한 인간공학의 철학은 과거에는 크게 fitting the man to the task 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어떤 주어진 작업이나 주어진 환경에 사람이 맞춰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죠. 일례로 6.25 전쟁 끝나고 미군들이 많은 트럭을 남겨놓고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한국 군인들이 그 트럭을 운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그 긴 의자에서부터 브레이크나 페달까지 가는 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짧은 한국 사람들의 다리로서는 닿지가 않아서 이 워커 밑에다가 이 나무를 대서 일종의 계다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연장해서 썼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fitting the man to the task였습니다. 그런데 인간공학의 철학은 반대입니다. fitting the task to the man. 그 사람의 생체적, 심리적, 육체적 이런 모든 특징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 맞는 작업 환경과 작업
그리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큰 철학을 인간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보셨죠? 지금 낙원 교수가 얘기한 인간공학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그런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인간공학이라는 게 바로 인간과 그 외의 것들, 그죠? 작업이나 뭐 작업 시스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팅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인지공학이라는 게 그 앞단에 놓여 있는 우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지공학이라는 게 바로 인간,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진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간과 기계, 그리고 지능적 시스템. 그래서 이제 손의 지능, 머리의 지능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단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은 아니죠.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의 사고 능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고 능력과 손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이용해 자연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워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방법들을 창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손이 한 일은 바로 인간의 손을 빌어 할 힘과 또는 노동력을 환경에 분산시켜 놓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인류 문명의 산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문자 역시 손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은 언어의 발달과 문자의 발달을 이루어냈고, 언어의 발달은 한 개인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였고, 문자의 발달은 이러한 능력의 공유 범위를 다음 세대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의 기술 그리고 인쇄술을 이용한 기록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들이 대중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록의 기술이라는 것은 지식과 기술의 분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 기술과 인쇄술은 아주 강력한 인간의 기억 보조 장치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기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기록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능을 주변 환경 속에 분산시켜 놓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는 인간의 지적 능력의 확장과 분산을 촉발시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간과 기계 그리고 지능적 시스템에서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인간과 기계, 그리고 기계와 인간, 그 둘 사이의 이제 관계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기계라는 것은 손의 지능, 나아가 몸의 지능을 대신하는 것으로서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연장과 도구를 포함하는 기계를 만들어 환경 속에서 힘을 분산, 저장해 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계는 지능을 대신하고 나아가서 인간과 지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기계의 역할을 손과 몸의 지능의 확대에서 머리의 지능 확대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는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지능적 시스템으로서 인간과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계의 손과 몸의 작업의 대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인간과 손과 몸을 사용하는 작업에 포함되는 기계들 간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게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피팅이라고 하는 거죠. 피팅.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과 기계 간에 정말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인지공학에서 연구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그런 컴퓨터의 발명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집적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대부분의 새로운 기계들과 기존의 기계들의 조차 인간의 지능 역할을 대행하는 컴퓨팅이 마이크로칩으로 내장되고 기계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봇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인간을 능가하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기계들이 손과 몸이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능적인 일들도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요구가 바로 인간과 동물을 포함하는 모든 지능적 시스템에 대한 연구 분야인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을 인간 기계 시스템에 활용하려는 인지공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창출해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공학이라는 영역이 인지심리학 그리고 인지과학 그리고 인지공학으로 이어지는 그런 점점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 분야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공학, 인지과학, 인지공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좀 혼동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여기에 제시된 그림처럼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보시는 거죠. 인공환경이라는 건 기계나 도구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의 환경은 바로 자연환경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상환경까지, 그러한 것들을 외부에서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러한 세 가지 인공환경, 자연환경, 가상환경에 가장 공통적으로 놓여 있는 인간과 조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인지과학의 응용으로서의 인지공학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인지심리학에서 점점 더 발전된 분야가 바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인지과학은 인간의 지식의 본질은 물론 컴퓨터를 포함하는 각종 인공물들의 편제된 지식체계의 본질을 연구하는 종합과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인지과학 분야를 주된 연구 분야로서 쭉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이정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인지과학자를 대표하는 연구자로서 우리 국내에서의 인지과학 분야에 아주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들은 바로 그분과 같은 인지과학자들이 노력을 해오신 그런 바탕이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과학자들의 주된 관심 분야가 바로 모든 지능적 체계의 지능적 활동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능이란 개념은 환경에의 적응 능력이라는 부분적 정의를 포함하며, 이러한 적응 능력은 학습이 가능한 유기적 체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지능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능 검사라는 것도 심리학 분야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지능 검사가 지금도 사실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공지능 분야가 거의 한 1980년대부터 많은 여러 분야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그 인공지능, AI 분야에 참여해 왔고, 지금까지도 쭉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알매 과정이라는 것은 알매 주체인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과 컴퓨터를 포함하는 지능적 시스템의 지능적 수행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각종 인공물들을 포함한 인공환경, 그리고 최근에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상환경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공학은 이러한 인지과학의 성과와 방법론을 공학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나치게 인간 위주로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인간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토탈 시스템으로서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인간 환경 시스템으로 재규정을 하고, 이를 지능화함으로써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품을 줄임과 동시에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지과학의 응용으로서의 인지공학은 원래의 인지과학적 탐구 속에 포함된 인간을 비롯한 지능적 시스템과 그것의 존재 맥락인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본질적 활동으로 하는 지능적 인간 환경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며, 그 인간 기계, 인간 환경 체계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공학과는 출발선부터 그 과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공학 분야는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지공학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 공학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고, 이 인지공학 또 공학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연구자는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온 그 교수님이 서울의 광운대학교에 한 분 계시고요. 뭐 그분 제자들을 통해서 국내 연구자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좀 생소한 분야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다른 그 공학 분야에서 산업공학 뭐 이런 분야에서도 쭉 그 해온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부터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공학과 이제 인지공학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그 낙원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에도 나와 있죠. 그 인간공학, Human Factors라고 얘기도 하고요. 미국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얼고닉스라고 하는 부분은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인간공학은 기계나 도구 등의 사용 편리성과 인간 기계 체계의 효율성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은 인간의 수행 자체를 연구하며 그 성과를 기술 체계에 적용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연구 목적은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자들은 그 인간의 수행에 대한 모델과 이론들을 개발해 왔고, 이를 산업 기술 분야에 설계에 적용하고 수행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간,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및 환경 설계 및 작업 설계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적, 정신적 소모를 평가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들을 개발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공학의 연구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신체인간공학. 그래서 여기에는 생체 측정, 생체 역학 및 산업안전 분야가 해당되고요. 둘째, 인지적 인간공학은 인간 수행이론, 그리고 공학심리학, 행동결정이론이 해당되고요. 셋째로 거시적인 인간공학은 시스템이론, 그리고 조직심리학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분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공학은 의학, 생물학, 환경공학, 시스템 제어 공학, 작업 방법 연구, 또 산업 디자인, 실험 심리학 등의 다양한 인간 관련 학문 분야들에 기초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게 다 이제 인간 관련된 학문 분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인간공학과는 별개로 인지공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공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지적 도구의 출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컴퓨터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행동 수행을 대신해 주는 기능적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또는 정보 처리를 대신해 주는 인지적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능화된 기계라는 부분은 감각 및 지각, 그리고 운동 수행 수준에서의 전통적인 인간공학적 분석 방법으로 이처럼 지능화된 컴퓨터나 기계 및 시스템들과 인간과의 지능화된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없으며 디자인할 수 없다는 측면이 또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인지적 인터페이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도 인지공학의 이제 필요성의 하나의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계나 컴퓨터와 같은 유형의 시스템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회적 제도와 같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과 같은 무형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이러한 유무형의 시스템 속에 분산시키는, 적용시키는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지공학이라는 분야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공학심리학 그리고 이 디자인 심리학의 분야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낸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노만이라는 학자가 사용자 중심 디자인 과학으로 공학적인 디자인 원칙과 관련된 인간의 수행과 수행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것과 이러한 이해를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들을 고안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인지공학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의는 인지공학을 하나의 개인과 기술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그 노만이라는 학자는 분산 인지로서의 인간 기계 시스템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분산 인지라는 것은 다름 아닌 지능을 주변 환경에 분산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분산 인지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더욱더 가속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지공학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인간공학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인지공학의 학문적 특성이라고 하면 우선 인간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원칙, 그리고 방법론, 도구 개발을 위한 학제적 접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공학은 복잡도가 높은 세계에서의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인지공학은 실험실을 넘어 실제 생활과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학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인지공학이라는 것은 적용되는 문제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의미론적 분석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인지공학은 단순히 문제 현상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현상을 변화시켜서 인간의 수행을 향상시키거나 최적화시키고 실수와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이 인간공학이라는 부분과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영역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공학은 인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최근 초기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공학과 인지공학이 좀 다르다, 좀 서로 차별되는 분야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 나오는 것은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인데요. 이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또 간단하게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한 나건 교수의 동영상을 또 하나 좀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면서 오해가 많은 단어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는 인터라고 하는 단어와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난 건데요. 인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뭐뭐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그러면은 국가와 국가 사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인터넷 그러면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인터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거를 계면이라고 했습니다. 뭐뭐와 뭐뭐 사이라고 하는
경계할 때의 계자와 얼굴면을 써서 계면이라고 썼는데 어느 누구도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장이 된 단어인데요. 요새는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인간공학 책을 본다 하더라도 그 책에서 얘기하는 인터페이스의 정의가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서 Definition of Interface라고 쳤을 때 나오는 그것도 특히 공짜로 볼 수 있는 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만큼 좋은 정의를 인간공학 교과서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그 정의에 의하면은 인터페이스라는 정의를 치시면 뭐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이 만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할 때의 시스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Man, Machine Sy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과 기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의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진짜 기계였지만 그 머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점점 바뀌면서 도널드 노먼이 얘기했던 Everyday Things라고 하는 것이 머신의 의미가 됐고요. 최근에는 그 머신이라는 의미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라고 하는 쪽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더 나아가면 이 의미는 어디로 나가느냐? 로봇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Man Motor Interface 또는 Human Robot Interface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의미고요. 사실 그 원료는 Man Machine System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Man Machine System, 사람하고 기계, 사람하고 어떤 제품하고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예를 들면 제가 맨이고 얘가 머신, 얘가 제품입니다. 얘랑 저랑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죠. 제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볼펜을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잡아야 되겠죠. 이럴 때 이 잡는 이 부분이 저와 이 볼펜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죠. 제가 돌렸습니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그립이 가는 이 파트가 저와 이 볼펜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래서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이 볼펜 전체의 외관과 이 두께와 이런 이슈들이 다 인터페이스의 이슈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접점, 저와 얘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호작용.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요. 인터랙션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풀어 쓰는 단어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즉, 저와 이 볼펜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저와 얘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수단을, 방법을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자, 닫혀있는 거를 제가 열기 위해서는 여기를 잡고 어떡하죠? 돌리죠.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뭐를 증가시키죠? 뭘 증가시키죠? 아무것도 없던 볼펜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만약에 반대로 돌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이렇게 제가 이 볼펜을 이렇게 트위스트 하는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볼펜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잡아서 볼펜을 쓰면 쓰여지죠. 핸드폰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꺼져 있는 화면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탁탁 치면 불이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이 접점에서 사람과 머신, 사람과 제품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수단과 방법을 통칭을 해서 저희들이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컵을 갖다 대고 버튼을 누른다든지 돌린다든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사람과 제품, 사람과 머신, 사람과 자동차, 사람과 로봇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수단과 방법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이슈가 인터페이스인데 그 이유는 점점 옛날에는 수동적이었던 제품들이 점점 능동적으로 거기에 AI가 들어가고 머신러닝이 되면서 점점 똑똑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Man-Machine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man-like 인터페이스로 바뀐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되는 놈하고 사이에 소통하는 방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점점 그 복잡도는 증가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거는 UX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마케팅적으로 그냥 90년대 후반에 들어왔던 experience라는 단어와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만나면서 뭐 새로운 걸 좀 만들어 보겠다고 그냥 약간의 패드 비슷한 것이 UX인데 그 패드를 넘어서 그냥 트렌드 같이 자리를 잡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UX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가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 접점 또는 그 접점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를 총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UX라 그러면 이 화면이 막 현란하게 돌아가고 화면이 뭐 이렇게 뭔가 감동을 줘야 되는 걸 UX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절대 인터페이스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마케팅적인 이슈.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이 그 제품 서비스를 잘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을 잘못 미스리드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UX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본질적으로 맨과 머신 사이의 인터페이스, 맨과 머신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접점과 또 그 접점에서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낙원 교수가 설명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곧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 그 정리해 놓은 내용보다 훨씬 쉽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의 문제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다음 시간에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 인지공학과 인간공학에 대한 내용을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조금 내용이 바로 와닿지 않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질문 코너에서 조금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과제와 관련된 내용은 공지사항에 올려놨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